비만은 질병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많이 먹고 운동을 안 해서 살이 찐 거라고 속상해할 게 아니라는 거죠. 아주 쉽게 설명하면 비만은 건강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내 몸의 메커니즘이 전체적으로 망가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같은 음식을 먹어도 누구는 살이 찌고 누구는 살이 빠질 수도 있고요. 호르몬 체계가 무너지면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살이 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살을 빼려면 적게 먹고 자주 운동해라 라고 할 것이 아니라 망가진 몸을 정상적인 상태로 돌려놓으면 살이 자연스럽게 빠집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 정답이에요. 그런데 다이어트 시장에서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을 잘 안 하죠. 그래서 매번 다이어트를 시도해도 쉽게 실패하게 되는 거고요. 그분들한테는 저는 항상 똑같이 말씀드려요. 다이어트는 무슨 다이어트로 빼는 게 아니라 이해하면 빠지는 거라고요. 다이어트 할 때 조금이라도 덜 먹으려고 엄청 노력하잖아요. 살이 빠지는 몸을 만들어 놓으면 그 노력의 절반만 써도 다이어트가 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동으로 살이 빠지는 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지만 최대한 쉽게 이야기해 볼게요. 예를 들면 바디 프로필이나 결혼식 준비할 때 적게 먹고 많이 운동해서 살을 빼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죠? 힘들고 엄청 예민해지고 당일은 행복한데 당일 전까지 그다지 행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바디 프로필 끝나면 거의 원래 몸으로 돌아가면 다행이고요. 더 뚱뚱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이게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겪는 요요 현상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다이어트를 해보셨거나 주변에서 다이어트를 하는 걸 보면 많은 분들이 하는 다이어트 방법은 항상 칼로리가 중심에 있어요. 이건 몇 칼로리인지 저건 몇 칼로리인지 계산을 하면서 식단을 짜고 운동으로 칼로리를 써서 체지방이 빠지기를 기다리는 방식이죠. 이렇게 접근하면 10중 8구 다이어트에 실패하거나 단기적으로 다이어트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99% 요요가 올 수밖에 없는 방법이에요. 근데 차라리 바디 프로필을 찍었다거나 날씬하게 결혼식을 했다거나 뭐 이러면 사진이라도 남는데 평상시에 시도했던 다이어트가 요요가 왔을 때에는 못 먹는 것도 힘든데 요요로 2번 스트레스 받으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칼로리를 제한하면 잠깐 동안은 분명히 살이 빠집니다. 하지만 제가 다이어트는 빼는 게 아니라 이해하면 빠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이어트를 이해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칼로리를 제한하는 방식은 반드시 한계가 온다는 걸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금만 더 공부하고 나면 다이어트에서 훨씬 편하고 새로운 세상이 열려요. 그러면 칼로리를 제한하지 않고 어떻게 살을 뺄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망가진 몸을 돌려놓으면 체중이 조절되게 돼 있어요. 우리는 건강한 몸을 만드는 거에 신경을 쓰고 몸이 우리의 체중을 조절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망가진 몸이 뭘 뜻하는 건지가 궁금하실 텐데 망가진 몸과 체중 조절이 되는 건강한 몸은 크게 4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가 살이 빠지는 몸, 흔히 살이 잘 빠지는 체질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이 4가지 영역으로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영역이에요. 첫 번째는 소화 흡수 과정이 달라요. 소화는 우리가 먹은 음식을 에너지와 영양소로 바꾸는 과정이에요. 보통 소화기관이라고 하면 위와 장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으면 필요한 영양소가 흡수되지 않고 몸 밖으로 배출되는 거죠. 소화가 잘 되어야 건강한 포만감도 잘 유지가 되고 칼로리 섭취를 줄이는 데 결국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소화를 이야기할 때는 흔히 장내 미생물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장 속에 유익균이 충분히 있고 유해균이 적어야 소화 환경에 좋다고 할 수 있겠죠. 어떤 유익균이 있고 얼마나 많은지에 따라 영양소 흡수 효율이 많이 달라지고요. 또 미생물만큼이나 효소도 소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유산균이나 효소를 먹고 살 빠지시는 분들 보신 적 있으시죠? 판매도 많이 해요, 효소 같은 것들. 이분들은 비교적 소화기관이 건강하지 않았던 분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반대로 소화기관은 건강하고 다른 부분이 망가지신 분들은 아무리 효소나 유산균을 먹어도 다이어트에 큰 효과가 없을 수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은 소화 쪽이 아니라 다른 접근이 필요하신 분들이에요. 소화 흡수가 망가진 분들은 규칙적으로 소량씩 먹는 게 도움이 되고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 위주로 드시면 좋을 거고요. 자극적인 음식이나 너무 짜고 맵고 한 거는 좀 피하시는 방향으로 식단을 짜면 도움이 됩니다. 망가진 몸의 두 번째 특징은 대사율인데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생명 유지를 위해 들어가는 에너지를 기초 대사량이라고 하고 기초 대사량은 하루 동안 소모하는 총 칼로리의 60에서 70%를 차지해요. 보통 운동과 비교하면 5배 정도의 에너지를 숨만 쉬어도 쓰게 되는 건데요. 이게 숨만 쉬어도 소모되는 에너지이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가 않아서 간과하기가 너무 쉬워요.
일반적으로 다이어트를 할 때 오늘 얼마나 먹었고 얼마나 움직였는지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오늘 나의 기초 대사량이 얼마였는지에 대해서는 체크하기도 어렵고 체크하게 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 식사를 줄였지만 기초 대사량이 낮아지면 체중이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반대로 기초 대사량이 높으면 자동으로 소모되는 칼로리가 많으니까 똑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체중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칼로리를 제한하는 다이어트가 안 좋은 또 다른 이유가 칼로리 섭취를 제한하시면 신체는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기초 대사량을 낮춰버립니다. 장기적으로는 자동으로 소비하는 에너지를 줄이기 때문에 지방을 축적하려는 몸이 되기가 쉬운 거예요. 반면에 대사율이 높아지면 자동으로 연소되는 에너지가 많아질 뿐 아니라 체내 지방도 더 효율적으로 연소되는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사율을 높게 만들 수 있으면 살이 빠지는 몸이 되는데 대사율을 높이려면 근육량이 많아지는 게 제일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 주셔야 하는 거고 근육량을 높이기 위한 운동을 하면 당연히 좋은 거죠. 세 번째는 사람마다 지방을 분해하고 흡수하는 능력이 달라요. 소화 흡수도 중요하고 대사율도 중요하지만 세 번째가 사실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서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몸의 에너지를 부족하게 만들어서 몸의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려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살이 빠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당연히 지방 분해가 잘 이루어지면 살이 빠지기가 쉽고 반대로 지방을 먹었을 때 체내에 축적이 쉽게 일어나면 살이 잘 찌는 몸이 되겠죠. 얼마나 분해를 할 건지 얼마나 축적을 할 건지 이런 거는 여러 가지 호르몬이 조절하는 거거든요. 특히 중요한 호르몬은 많이 들어보셨을 인슐린이에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밥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면서 인슐린이 나와요. 인슐린은 몸이 포도당을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몸이 에너지를 사용할 때 대부분 인슐린이 꼭 필요합니다. 여기서 인슐린의 역할이 하나가 더 있어요. 당장 움직이는데 사용되고 남은 포도당은 간에 저장이 되는데요. 간에 저장된 포도당이 나중에 지방으로 전환되어 살이 찌는 거예요. 이걸 인슐린이 하고 있거든요. 인슐린은 지방을 더 잘 저장하고 쉽게 분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역할도 해요. 그래서 인슐린이 많아지면 지방이 쉽게 생기고 쉽게 없어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몸이 포도당을 사용하려면 인슐린이 나와서 인슐린 수용체가 반응을 해줘야 돼요. 인슐린이 계속 많이 분비가 되는데 나중에 인슐린 수용체라는 것이 잘 반응을 안 해줍니다. 이 상황을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졌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조금 어렵죠. 인슐린 저항성은 인슐린이 잘 작용을 안 하는 거예요.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 같은 양의 포도당을 사용하기 위해서 인슐린은 더 많이 내보내야 돼요. 결국 당장 포도당을 사용하는 게 몸에서는 더 중요해서 더 많은 인슐린으로 인슐린 수용체를 반응시켜서 포도당을 억지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인슐린의 또 다른 역할인 지방 축적으로 인해서 살은 더 쉽게 찔 수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고 살이 쉽게 찌는 체질로 변하는 겁니다. 비만이랑 당뇨병이랑 거의 붙어 다니는 이유가 당뇨가 인슐린 저항성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에요.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진 분들은 간헐적 단식이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고 혈당이 낮은 음식 위주로 식단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가공 탄수화물이나 특히 설탕 같은 과당류가 인슐린 저항성을 많이 높이는 음식들이거든요. 인슐린 저항성은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건강 전반에 안 좋은 거라서 사실 설탕은 그냥 무조건 끊거나 좀 줄이시는 게 좋아요. 요즘에는 설탕을 대체할 수 있는 단맛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선택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망가진 몸의 마지막 네 번째 특징은 다이어트의 영원한 적인 식욕입니다. 제가 식욕을 마지막에 설명드리는 이유는 식욕을 의지로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자책하고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식욕도 결국에는 호르몬으로 조절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조절할 수 없어요. 특히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인데 아까 말했던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면 렙틴 호르몬이 망가져서 계속 허기짐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데 콜티졸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생존의 위협이 생겼다고 판단하고 에너지를 사용할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콜티졸은 혈당을 높여서 에너지를 제공하도록 시키는 호르몬이에요.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달달한 거, 기름진 거, 떡볶이 이런 거 막 땡기잖아요. 콜티졸 수치가 높아지면 식욕이 증가하고 특히 고칼로리 음식을 원하게 돼요. 그러니까 식욕을 잘 조절하려면 스트레스 안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다이어트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인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그 스트레스 때문에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다이어트 식단을 짤 때 핵심은 칼로리를 엄청 계산하면서 짜는 것보다는 건강하면서 맛있는 게 뭘까? 맛있는데 포만감이 높은 건 뭘까? 이런 고민이 평소에 식단에 반영되기만 하면 충분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망가진 몸과 살이 잘 빠지는 몸의 4가지 차이점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 중에서 하나가 망가진 분도 있을 거고 여러 개가 동시에 망가지신 분도 있을 거예요. 다이어트를 할 때 이걸 건강한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을 1차 목표로 잡아야 하고 망가진 몸을 건강한 상태로 되돌려 놓기 위해 필요한 것이 식단과 운동인 거죠. 결국 우리가 식단과 운동으로 칼로리를 직접 조절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이해하셨다면 식단과 운동은 우리 몸을 건강한 몸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거고 건강한 우리 몸이 체중을 알아서 조절하도록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칼로리가 우리를 살찌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강도 높은 운동이 우리의 살을 빼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식단이 살을 쉽게 찌는 몸으로 만드는 거고 운동을 하는 이유는 살이 쉽게 빠지는 몸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반대로 접근을 하면요. 식단을 짜는 것도 마음이 편하고 충분히 먹을 수 있고요. 운동을 하는 것도 칼로리를 써서 살이 빠지는 효과, 너 힘들게 막 뛰어야 돼 이게 아니라 근육량이 많아져서 자동으로 살이 빠지는 효과라는 2배의 보상을 얻으니까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좋은 식단과 운동을 통해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돌아가면 먹고 싶은 만큼 먹었는데 건강한 몸이 알아서 체중을 조절을 하는 거라서 요요도 없고 다시 쉽게 살이 찌지 않아요. 오늘은 다이어트 큰 원리 위주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그래서 뭘 하면 되는데? 라고 궁금하실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 대부분의 분들에게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망가진 몸을 돌리는 다이어트 루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꼭 같이 참고해주세요. Love yourself, love your body. 오늘도 당당하게.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